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3일절 노영의 진화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참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3월 1일 3일절.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변희재 대표 수요일이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권현문 PD님하고 권현문 평론가님하고 전계환 정치평론가 모시고 3일째 특집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봤던 기사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좀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날 2022년 10월 29일 날 정말 끔찍한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태도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결과적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날의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 말고 생존했지만 사는 게 아닌 그런 마지막 입원 생존자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사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 마지막 입원 생존자 월 500만 원 간병비 막막,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4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겨레에서 취재한 바인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 장시간 심정지로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는 기혁 아무개 씨. 이제 이분은 가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혁 아무개 씨는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유일한 참사 생존자랍니다.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 입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진은 의식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분을 간병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래 일을 다니시다가 일을 그만두고 이분을 간호하고 간병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됐대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한 달 간병비가 510만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이 평범한 이 가족이 온전히 다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이 간병비 일부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 좀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좀 여쭈고 가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문재인 개혁 후퇴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네. 원래 간병비를 급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논란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간병비 급여화하겠다라고 하는 공약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급여를 다 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를 모르는 상태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지금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국가가 이건 법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이번 보세요? 사태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네. 법적으로 국가 책임을 규정한 결론이 나지 않았을 네. 뿐이지 국가 책임이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그리고 이분처럼 그 뇌손상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긴급 구호 자금이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국가가 어떻든 뒤에 이것을 메우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형편 안 되는 사람은 억울하게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또 개인 돈을 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검토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 정부의 책임을 그냥 개인에게 뭉개고 전가하는? 개인에게 전가하고 이제 이렇게 간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분도 지금 본인 자식의 이름이나 나이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네. 뭐겠습니까? 또 공개됐던 분, 지금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2차, 3차 가해는 정말 반문명
폐륜적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정말 신원이나 나이도 공개 못할 정도로 돼 있다면 한겨레 신문에 보도했듯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국가가 빨리 나서서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제가 한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지역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뭐 기초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군수든 시장이든 지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임시로 그렇게라도 해야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국민이 그냥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그 모든 책임을 너 혼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이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하잖아요. 항상 그런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그냥 사망한 경우하고 사망하지 않고 거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이 어디가 더 많은지 아시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자료 1억밖에 지급이 안 되고요. 실제 그분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그 남아있는 그 노동 가능 그 연한에다가 그분이 그 당시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을 곱해서 실제 그 돈이 쭉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그분이 그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 살면서 썼을 돈을 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돈을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 주었을 때 또 들어가는 이자 상당의 돈을 또 뺍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돈을 그 피해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병이 필요한 그런 중상해를 입은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 간병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남아있는 여명이 뭐 30년이다 40년이다 그러면 그 곱하기 간병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액수는 오히려 사망한 분에 대해서보다도 이 중상해를 입은 분에게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돼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간병비나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개인이 부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민변에서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지만은 실제 이분들은 누구한테 아쉬움을 어려움을 호소하고 안타까움을 호소할 수 있을지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불행이 갑자기 어떤 개인에게 자신의 책임이 아닌데 생겼을 때 두 번째 억울함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나의 책임과 관계없이 생겼을 때 이런 장면 우리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내가 그 일의 당사자일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자 대통령의 가족,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가족, 그 다음에 지도지사, 네.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 그냥 남일처럼 내버려 둘 것이냐. 네. 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역지사지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나의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하면서 뒤늦게 민변 나서야 되고 정부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역지사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어떤 게 올바른 길일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갈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이 3일절이라서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과연 옳은가?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한국 외교가 일본에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2일 날요, 한미일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는데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 훈련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훈련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장소가 뭐라고 표시되는지 아십니까? 일본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일본해. 여기에 대해서 이 국내 언론들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인태사령부에서는 이러한 일본해라고 하는 표기를 즉시 수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일본 시마네 현에서 22일 날 이 다케시마 즉 독도죠. 독도를 부르는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 정부나 우리나라의 이 높으신 분들은 그 심각성을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 3.1절이잖아요. 네. 3.1절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정통성의 시작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일 강제 명탄이 되고 나서 네. 국민들이 10년쯤 지나본 거예요. 10년쯤. 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이제 간디 영향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 3.1절이 있고 3.1 운동이 있고 혁명이 있고 나서 이미 상해 임시정부가 그 해에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정통성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친일파라는 사람들은 그때를 지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민지 근대화론 뭐 건국절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 한국 1948년이 우리나라 건국이다. 근데 네네. 상해 임시정부 시작은 1919년 3.1절 이후에 그 다음 달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최소한 1년에 하루 정도는 한글날을 생각하듯이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정통성이 뭐냐를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지금 좀 심하다는 게 아까 동해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동해가 왜 동해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왜 동해입니까? 그러니까 동해는 한국의 동쪽이 동해가 아니고 네. 아시아의 동쪽이에요. 아. 그걸 넘어가면 태평양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한테는 동쪽이지만 일본한테 서쪽 아니냐. 음. 그러면 이게 중립적으로 병기를 나가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쪽에 똑같이 죽이면.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사적으로는 이스트시라고 하는 게 공식 명칭인데 그렇죠. 일본이 독도 영육 그러니까 자기들 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통칭 그렇게 쓰면 네.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에 됐을 때는 병기하는 게 일단 맞거든요. 병기도 틀렸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동해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데 한국이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천명에 부딪히면 미국 입장에서 중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외교의 기본인데 한국이 미국에 넙적 엎드려 있으니까 한국이 미국한테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일본한테도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윤석열 씨가 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던 바로 그 사건. 그 굴욕적인 사건 네.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았죠. 근데 결정적으로 나는 이게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G7이 일본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에 전제 조건이 있어. 강제 동원 문제 해결하면 그때 초청한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예. 저 G7에 초청받아가지고 막 그 했던 그것을 연설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느낌인데 음. 그 같은 맥락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만약 네.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했는데 그 C5 재편을 썼을까? 최소한 병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알면 합동군사훈련 앞으로 안 한다고 어떤 식으로 외교적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떼놓고 하는 것은 무시해도 별로 할 말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거군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미국은 네. 병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일본도 챙겨야 되고 한국도 네. 의식해야 되니까 병기를 해서 동해라는 표시와 일본의 표시를 같이 했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좀 놀라운 일인데요. 이 정부 들어서서 희한한 일이 하나 이제 벌어졌습니다. 2월 22일이면요. 해마다 경상북도가요. 네. 우리 이제 하얀 우리 한복을 입고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름 생각나십니까? 네. 이분이 울릉도 독도를 방문해서 그 앞에서요.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 왜냐하면 일본 그 시마네 현에서 네. 갑작스럽게 이게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하니까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무단으로 이제 뭐 일단 점유를 하겠다고 이제 국제적으로 선언해놓고 계속 행사를 하니까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가면 독도 재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끊임없이 홍보를 해왔고 또 거기 가서 실제로 도지사가 퍼포먼스를 해서 일본 보란 듯이 독도에 올라가서 그 이제 상륙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거기 네. 배를 시료적 타고 지배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보여주고 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갔단 말이에로 네. 근데 이 정부는 이제 안 하잖아요. 아이고. 그 작년 예를 들어 선거 시즌이라 치지만 네. 올해는 자 독도의 날로 일본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조차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했다가 한일 관계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보수 쪽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네. 일본 눈치 보고 원래 보수를 외칩니까? 그럼 일본 우익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가짜 거예요. 보수라고 봐야 되게 맞죠. 예? 진짜 그러니까요. 보수라면 진짜 이거를 보수라면 이럴 주장을 수가 해야 없는 돼요. 거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역시 한미일 연합훈련이 하필이면 일본이 정한 이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 22일이죠. 이때 이루어지고 미군이 공식 보도자료에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다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서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 건데 하필이면 그 훈련한 날짜가 왜 그들이 맨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다케시마의 날이었는가, 이게 상당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필이면 왜 그날 일본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가, 일본해란 말을 왜 썼는가 미국은,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보수나 이런 쪽의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왜 이 날 합니까? 하필이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일본이 그런 의도적으로 2월 22일 맞췄습니까? 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보나마나죠. 솔직히. 당연하죠. 그렇죠. 일본이 특히 영유권과 관련된 모든 일본의 행위는 네, 의도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맞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한국에서 아무 항의도 안 했다. 일본에 항의 안 하고 어디에 항의합니까? 미군에다가 야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행사는 할 게 끝났고. 없죠. 아니 날짜 자체를 이미 정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전에 네. 3개국이 합의해서 날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이날 좀 어렵다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자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냐. 이게 나오면 당연히 뭐 표시에 대한 거 이거 다 따져볼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미리미리 다 사전에? 당연히 체크를 뭐 하겠죠. 아무도 안 따졌거나 아니면 아, 따졌는데 무시당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어 한번 쓰겠습니다. 3.1절 날 매국노라 소리 들을 각오하고 네. 그 구찌빵이라고 있거든요. 말로만 말로만 항의하면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일본이. 미국이. 처음 들어봐요 고치빵. 구찌빵요. 하여튼 고치빵은 들어봤는데. 뭐 하여튼 구찌빵 먹는 우리가 보통 약재고요. 그거 하잖아요. 그 골프 칠 때 구찌 맥인다 이러서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아니 예. 구찌빵이라는 말이 이제 말로 뻥친다. 뻥친다는 예, 거는 예, 그게 구찌빵이라 그러는데 예, 예. 어쨌든 그런 말을 해놓고는 면피해버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긴다거나 그러면 그게 영토의 문제잖아요. 네. 지금 이 국방 그 백서가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일본은 더 친하게 지내야 될 이웃나라고 북한은 주적이라고 다시 명기한 거 아니에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나 주장한다거나 뭐 다케시마의 나라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요. 뭘까요? 뭐냐면 네. 대충 국민들한테 국민 감정이 있으니까 그건 잘못됐지라고 하는 건 논평이에요, 논평. 근데 외교부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센 게 성명입니다, 성명. 성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걸 논평을 내고 있어요. 평론가처럼 쉽게 표현하면. 네. 성명을 낸다는 건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사를 초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액션을 크게 보여줘야 되는데 늘상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민들 감정에 그러니까 일본도 안 건드리고 한국도 안 건드리는 그 감정의 어중간한 걸 택하는 그게 네. 윤석열 씨가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건데 그 연륜을 올라가면 강제동원 관련해서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거를 내가 풀어보겠다라고 한 그걸 잘 풀면 아이고. G7도 가고 막 아이고. 미국과 이렇게 한미일 동맹 뭐 네. 이 관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사실상 강제동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사실 거의 매국에 가까운 짓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사실 저는 너무 분개스러운 게 이 강제동원 배상 협상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일 간이 사실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제동원 배상 협상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사실 여러 가지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명분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뭐 이제 그거 같아요. 우리 정부는 4차례나 그래서 민간 협의회를 또 구성하고 한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일본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되게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그 방법론에서 잘못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명분도 서지 않고 일본은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게 되고 이런 모양새만 지금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민회 안보회의를 계기로 해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에다가 정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니 무슨 뭐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하고 자기네가 잘했다고 좀 주장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굴욕을 계속 당해야 되는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박쥐는 그 미넨 안보위에서 따로 한일 장관이 만났잖아요. 외교장관이.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가짜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외무장관 거의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게 그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는 내가 일본한테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네. 박진이 실제로 한 이야기는 이 문제는 한일 정상이 만나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던 게 다예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그 클래스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결국 기시다와 윤석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된다. 문제라고 했던 이야기를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우리를 바보로 하는데요. 오히려 국민들을 얼마나 이상하게 봤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양국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국가가 지켜야 될 기본선은 있죠. 네. 그러면 첫 번째 호혜적이거나 음. 두 번째는 우리 거를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호혜적인 기준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면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외교안보 라인 쪽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요. 한국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싸움이 안 나면 그냥 좋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 일본은 우리의 지금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고 또 무기력하게 결국 미국 시킨 대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는 아무런 틈도 없이 그냥 굴욕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비하인드인데 네.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김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김현장 그 법률사무소에서요? 그러니까 그 김현장이 일본 전범 기업들 변호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지난번에 미쓰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강제동원 관련된 것도 그쪽에서 막 그래서 이 했잖아. 문제를 김현장에서 나온 방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풀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먼저 배상해주고 나머지 해결하는 방식으로. 미쳤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민족적 자긍심도 없고 양금덕 할머니 같은 분들이 바라는 사과는 아예 없을 거고 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1절에 정말 속 터지는 측면이 역사라는 게 아니 그 전범 기업 뭐 사도광산 같은 거 군함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비인륜적인 그 인권의 현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일본은 군함도는 이렇게 뭐 문화유산 같은 걸로 막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네. 이거를 반성을 촉구하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박정희가 한일 협정으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일단락되면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사라진다는 이제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새롭게 다시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제 오염수 방류하게 딱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 괜찮다. 우리 이제 참치도 못 먹고 다랑어도 못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먼저 먹으라 그러세요. 그다음에 장관이나 외교부 관계자들 나와서 괜찮다고 한 사람 이름 다 적어가지고요. 네. 그분들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게 아마 고등어일 거예요. 그렇죠. 고등어가 회유성 어종이고 이러니까 그럼 다 이제 먹어 보라 그러고요. 우리는 한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죠.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때 먹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요즘 하는 이야기가 다 그냥 동해안에 잡히는 고등어 먹을 게 아니고 노르웨이산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우리 수입해서 나오잖아요.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방사능을 좀 똑바로 바라보게 3.1절 특집. 그러니까 실제로 바다는 굉장히 이미 오염이 많이 됐죠. 그 방사능의 문제가 아니라 공해상 같은데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쓰레기가 맞습니다. 플라스틱 많이 네. 들어가 있고. 한반도에 뭐 몇 배 되는 막 섬이 인공성으로 만들 정도인데 그건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방사능이라는 게요 가장 누적이 많이 되는 게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고등어 같은 그 종류의 물고기들 내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내장을 드시면 안 되는데 근데 방사능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기준치 이하인데 근데 그 기준치라는 게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산업적으로. 그렇죠. 일본의 기준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한국은 1을 기준치로 하고 그 위에는 못 먹는다 하면 일본은 3.
그렇게 해서 기준치라고 하는 게 인간이 설정한 임의적으로 설정한 건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로 먹으면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방사능은. 저는 정기현 평론가 말에 동의합니다. 진짜 그분들이 드시는 걸 한번 보고 1, 2년 정도 기다려봤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먹는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죠. 그 방사능, 예. 아니, 그 제가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는 한 번씩 그 서울 수돗물 깨끗하고 좋습니다. 대구 광역시 옛날에 아리수. 상조사본부 예. 좋습니다 해놓고 먹잖아요. 그 자기 집에 그거 먹냐고요. 그 진짜 돈 없는 서민들 그거 먹게 해놓고 자기들은 다 그래도 에비앙 같은 거 먹고 삼다수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그 고등어와 관련된 이 문제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뭔가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일본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게 일본이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방법이 네. 그 후쿠시마에서 터널을 뚫어요, 바다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흘려보내겠다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막 10년 넘어갔으니까 그 이제 냉각수거든요. 막 아직 거기도 끄지를 못하니까 그걸 식히려고 바닷물을 해서 그 냉각수를 그렇죠. 받아놓은 건데 저는 이미 일부는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드럼통 같은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큰 얘기는 드럼통에 있는데 나왔어요. 쌓아요, 이렇게. 예. 쌌는데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후쿠시마가 넓어요. 그러니까 전체 큰 지도로 보면은 이 정도 공간만 지금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건설하기 싫은 거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나올 때까지 아직도 그 냉각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그걸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이상 우리 흘려보내는 저장 거예요. 못해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설사 흘려보낸다고 치더라도 한국 정부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제일 우리가 어. 위험하죠. 그 될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 네. 이야기는 아예 윤석열 씨가 후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 그러니까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해요? 진짜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사고방식 이해할 수가 없고 오늘 3.1절 날 특히 더 화가 많이 나는데요. 자, 국민들이 다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또 만세 다른 한번 부르시죠. 대한독립 만세 부를까요? 그럼요. 근데 우리 이미 다 만세, 우리 독립 만세인데 또 해? 한 번만 해요. 한 번 될까? 자, 대한독립 만세! 만세! 아, 좋습니다. 진짜 역시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 선조들께 죄송스럽고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도 또 미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저 공무원들 있잖아요. 저는 좀 무능하거나 무지해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친일의 피가 흐를 거예요. 제가 친일의 피라는 거는 친일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일 관계 문제에서 역사 진실이 무엇이었고 어떤 부분을 사과받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이 그냥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민족적 관점에서 좀 자긍심도 많이 없고 오히려 그런 나라를 더 숭상하는 이런 정말 문화가 공무원들 네.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에 24일 날 진실화해위원 선출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위원에 대해서 이 찬반으로 여야가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건 불가결됐어요. 네. 이 사람이 왜 웃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김광동 위원장도 진실화해위원회에 가장 안 맞는 사람. 그렇죠. 5.18은 뭐 폭동이다, 뭐 군사, 뭐 북한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린 사람인데 네. 부위원장은 또 위안부는 쉽게 표현하면 매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건 거잖아요. 일본의 부도덕성을 가리기 위해서 일본이 강제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위안부라고 하는 건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필리핀에도 중국, 있었고, 대만, 네. 네덜란드까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이게 속여서 데리고 가거나 강제로 끌고 가거나 실제로 그 강제 동원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금전적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예. 돈 벌려고 들어왔다. 그 위안부나 강제 동원 가시던 분들이 그 참혹상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끔찍해요. 근데 그거를 위안부는 돈 벌려고 갔던 자발적 매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실화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히면 민주당이 그거를
냅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재봉이라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이 되니까 국회 관례를 깼다면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아유. 자, 이 분은 선출안이 부결된 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결된 이재봉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류석춘 교수를 검찰이 기소하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상대당의 추천위원을 인준해주는 국회 관례를 민주당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뜨리고 존중을 안 해주느냐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말이 막걸리. 왜냐면요. 뭐 그런 사람은 위원장이잖아요. 그런 사람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부위원장은 그런 사람 아니야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그리고 그 유석춘에 대한 이야기는 학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그게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가짜 뉴스 폐륜의 영역이지 그게? 네, 맞습니다. 아이고,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와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산회를 요청했고 김진표 의장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본회의를 산회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다는 소문이 민주당에 퍼졌다고 했는데 이 교수는 본인이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검찰에 이제 기소되어 있는 유석춘 교수에 대해서 뭔가 선처를 해달라고 이제 동의만 했지 다른 게 없다. 네, 그런 주장이에요. 네. 그런 주장이면 그러면은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문제가 많다고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충분히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런 분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추천을 하지 않든지 양자택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국회를 왜 산회해가지고 법안 처리를 안 합니까?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국회 때 다시 한번 올리겠다라고 했답니다. 올릴 수가 있나요? 몰라요, 저는. 일사부재인가 그거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자, 지금 27일 날 원래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일사부재의 원칙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던 이 원칙에 따라서 원래 2월 국회에서는 올릴 수 없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 원내대표는 그래서 2월 임시국회 이후에라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관례를 준정해서 협조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잘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국민의힘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거는 과거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정말 좀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역사인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굳이 추천하는 이유는 뭐죠? 이재봉이 단순히 그거 뭐 유석춘 교수 이야기만 할까 민주당이 부결시켰겠어요? 그렇죠. 네. 요거 쉽게 표현하면 이 양반 극우예요, 극우. 예.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쫄망했던 것 중에 부정선거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올인했던 사람이 무슨 진실화해위원회 부위원장입니까? 그것만 갖고 부결시켰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 국민의힘 왜 추천하냐고. 왜 추천하냐고. 예. 아니 중립적이고 이런 사람도 많을 거고 역사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말 그대로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 좀 한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 구성하고 그게 또 국가 발전인데 보수가 원래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왜곡 편향된 사람을 국회에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따라야 되는데 민주당의 힘자랑 횡포로 의회주의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요 얘기는 정말 기분 나쁜 얘기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 또 이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기세로 보아서는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예 결선까지 가지도 않을 거다. 과반 득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우세하거든요. 자, 두 분 전망 한번 해주시죠. 우선 전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뭐 저는 권현문 우리 대표님과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결선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선 간다고 보세요? 결선 간다고 생각하고 결선까지 가봐야 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뭐 최대 얻어야 45%인데 4명이 이제 팽팽하게 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좀 빠지고 뒤에 3등 4등이 좀 치고 올라오는 구조라고 보면 네. 김기현 후보가 표의 결집성을 더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45%가 딱 벽에 걸려가지고 결선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의견이 같으시네. 어떤 근거로 제가 반대로 생각할까? 아니 워낙 분석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감으로 분석하고 아니 그게 이걸 보셔야 돼. 컷오프 할 때. 컷오프 할 때
김기현이 얻었다는 표가 50%가 안 돼요. 그것도 어차피 당원 대상 여론조사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냐면 여론조사 상의 윤석열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적게 나옵니다. 미세하게나마 적게 나고 어떤 경우는 몇 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당원 정도 하면 완전 고관여층이고 지지자들이 있는 거고 당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윤석열에 대한 반대표, 반란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김기현 후보의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 뭐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뭐 토착 비리 의혹이나 또 개인의 어떤 인지도, 어떤 대중적 인기 이런 것들과 포함하다 보니까 최악의 조합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60%, 70% 좀 나오는 잘 나가는 대통령이 초반에 예? 이 사람을 낙점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낙점한 사람도 굉장히 괜찮아. 뭔가 대중적 이미지 괜찮고 셀럽이야. 네.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데 지금 윤석열 그 윤심 논란으로 전당대회가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예. 나경원 숙청, 뭐 유승민 숙청 이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란표가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김기현을 못 찍는 표가 있다라고 봐서 저도 우리 전 평론가님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이에요. 50% 넘기 힘들다. 근데 결선 투표 가면 김기현이 이긴다까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요? 김기현의 카운터파트를 누구를 생각하세요? 저는 안철수라고 봐요, 일단은. 안철수. 그게 이 천하람이 갖고 있는 그 확장성?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왜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우리 당의 사실상의 총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천하람이 아무리 설파를 해도 지지층 다수는 쟤들은 내부 청지라는 애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15% 정도에서 20% 정도의 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확장성이 완전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셀럽인 안철수 씨가 그 대중적 인기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오히려 지난번에 입 좀 다물어라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보여준 행보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생각해서 이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 이후에는 당원들이 수도권에도 많이 생겼고 젊은 층 많이 생겼다 그러지만 네. 아직도 주력 부대는 노인들이시거든요. TK나 60대, 70대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은 그 디테일이 중요하진 않고 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당원들 사이에 그래도 안철수랑 윤석열이 서로 이렇게 공동 정권 만들었는데 부채의식이 사람이 생겼군요. 부채의식이 있어서 그래도 안철수가 그래도 대선 나갈 사람이고 대선 나갈 사람이 당 그 대표를 해야 더 장악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마 안철수하고 김기현이 이제 그 결선까지 갈 거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김기현이 당선될 거라고 보는 저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선 못 가는 이제 결선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네, 지금 네. 황교안 후보의 이제 선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표가 약간 겹치는 게 김기현 후보 표하고 이제 황교안 후보 표가 겹치는 데가 많은데 네. 지금 한 15% 정도까지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가. 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각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표가 어느 정도 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빠진다고 하는 것을 3등, 4등이 지금 나누어 먹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후보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결선까지 갈 텐데 이제 누가 갈 것이냐 그러면 네. 안철수 후보가 가면 필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천하람이 만약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오히려 반란표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 반란이 아니고 밑에서 뭔가 네. 이제 지금 남아있는 한 열흘 정도 일주일 남았죠 이제 앞으로. 8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7일, 8일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이제 그 좀 이제 추격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좀 뒤흔들릴 것 같은데 네. 일단 황교안 후보는 좀 더 치고 올라갈 거고 아쉬운 점은 천하람이 진짜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네. 저는 이제 TV 토론이나 여러 보도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패착이다. 그냥 안철수하고도 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하고도 좀 각을 세웠으면 뭔가 이게 아까 말씀한 확장성 같은 게 좀 생겼을 텐데 네. 갑자기 안철수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딱 해버리니까 이 천하람 후보를 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 왜 이래? 거기다가 마지막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언론에서 그 나중에 총선 같은 데 임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색깔을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퇴색시키는 그러니까 선명성이 없어지는군요.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치고 나가는 힘이 훨씬 더 약하고 네. 사실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공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했겠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KTX 김기현. 예, 사퇴하세요. 네. 사퇴하세요. 이거밖에 없는데도 저 정도로 이제 치고 나오는 거 보면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에 기초해서 본인의 소신만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저 나라에 갈 수도 있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결선까지는 가지만 누가 결선에 올라갈 네. 건지는 안철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 됩니다. 근데 이제 천하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네. 이준석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미 그 전에 셀럽이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스펙도 그래. 어. 뭐 하버드 하버드 나오고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은 박근혜 때부터 셀럽이었잖아요. 그 익숙한 사람이 이제 뭐 이게 선거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네. 민주당이 총선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당대표 경선도 결국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부는 바람이 언론이 받아주면 완전히 바람 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천하람이 그 정도 바람을 타기에는 이준석에 상당히 못 미친다. 아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은 그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본인 독자적으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같은 걸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뭔가 믿을만하다, 쟤 따라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으나 사실은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몰락하는 과정,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얘는 안 돼. 얘는 내부 총질만 하는 애. 이런 식의 또 이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천하람 후보가 가진 생리적인, 근원적인 한계는 제2의 이준석, 내지는 이준석 아바타 이런 느낌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확장성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한계가 오히려 노정이 돼가지고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혹은 우리 당을 맡겨도 될 만한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그냥 조금의 약간의 미풍을 일으키는 좀 새로운 말을 하는 이런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천하람 후보는 여기까지가 본인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근데 생각해요. 여기 포인트가 약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당 대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김기현이 되던 문제 안 되던 문제예요. 그렇죠. 김기현이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윤석열 꼭두가시 바지사장 처럼? 같은 이 네. 느낌이고 네. 그리고 아까 황교안 이야기처럼 이거 총선 때 다시 KTX 울산 토착기 대점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크를 하나 이게 이미 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윤석열 씨 자체가 국민의힘 장악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윤심을 등에 업고 그렇게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 결국에 그렇게 그러면? 되면 총선의 영향력도 떨어진다고 보고 그렇죠. 급격하게 이제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 비주류가 득세하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서 어쨌건 간에 김기현을 당대표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실의 목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저는 이게 그 낙점한 사람의 가장 큰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그 황교안이 아니 김기현이 울산에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저 김사면 동생의 30억 뭐 로비 자금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네. 덮이는 과정에서 이제 강백신이라고 하는 검사가 그렇죠. 자꾸 뭉갰단 말이에요. 강백신 부장. 예. 그거랑 연관이 있어서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낙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 당 대표는요 자기가 장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나보다 나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시너지를 내줄 만한 사람이 돼야 결국 총선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일단. 아, 그러니까 당 대표 될 사람 낙점을 잘못했다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번 저 전당대회는 그냥 이준석과 윤석열 싸움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당에 있어서 반윤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아바타로 내세운 사람이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준석 아바타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 결선 투표 못 가도 그러니까 못 가면 있잖아요. 결선 투표라는 게 못 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결선 투표에 들어갔을 때는 약자에게 굉장히 많은 시선이 쏠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이 한 47%로 1등인데 네. 50이 안 돼서. 2등이 한 42% 정도 돼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뒤집어져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더독 효과. 그러니까 2등이 어떤 선인 경우엔 특히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막 치고 올라가 갖고 되는 것이 그게 언더독 효과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선인 경우엔 그 선인 2등이
1등을 잡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윤석열 씨 그 전당대회 온다면서요. 네네, 온다 본인 그랬죠. 온다 그랬잖아. 네, 네. 근데 만약에 당대표가 안철수나 천하람이 되면 어떡해? 난 그게 걱정돼서 죽겠어, 진짜.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떨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에 당 대표 경선 관련해서는 저희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제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약해지지 마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어쨌든 일정한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45%를 넘지 못한다.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사실 김기현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좀 있었죠. 처음에 안철수가 막 떴지 않습니까? 이제 출마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천하람이 확 나와가지고 또 바람을 좀 일으켰어요. 네. 실제로 황교안 후보의 막판 스퍼트가 이 전체 판도에서는 결과적으로 김기현 후보한테 매우 유리하게 작동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하람이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못하면서 상황도 전체적으로 김기현 쪽으로 굉장히 유리해져서 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뭔가 큰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 전망이 틀릴 수 있다. 지금 계속 저는 김기현이 안 될 것이다. 결선 가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안철수도 힘이 없고 천하람도 뒤집을 만한 좀 역전의 좀 이런 파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김기현이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유행이잖아요. 김기현 네. 당대표 되면 민주당 땡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초라한 사람. 요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랬죠. 네.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이 이제 대통령실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공천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까지 그렇죠. 이야기 나오면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불법이잖아요. 네네네. 박근혜 씨가 징역 2년 받았던 게 이거잖아요. 이런 거. 당내 맞습니다. 공천에 개입하는 거. 네네. 이 과정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도 문제가 안 되도 문제인 게 천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실은 땡큐예요. 반대쪽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쪽에서 음. 보기에 가장 위험한 건 천하람이 되는 경우죠. 전체 총선 판으로만 보면. 뭐 어쨌든 전 천하람 변호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좋습니다. 아니 이준석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준석도 그 당시에 기억들 해보시겠지만 이준석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바람이 잠깐 불다가 미풍이 그치겠지 했는데 갑자기 이준석이 돼버렸던 거거든요. 이게 너무 지금 체급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을 우리가 했듯이 네네. 이준석 뽑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람 뽑을 수 있는데 천하람은 아직까지는 이준석만한 매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는 거거든요. 자, 총선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자, 그렇다면은 일단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또 안고 있는 그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또 김기현 후보가 안 됐을 경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뭐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또 총선 어떻게 될지. 또 결국은 공천권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돼. 이런 거 돼. 민주당은 그러면은 괜찮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되든 김기현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서 총선을 이기고 지고 결정 못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칩시다. 네. 그럼 이기고 지고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결판 나겠습니까? 저는 다음 총선은 기본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길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승을 하거나 그냥 어중간하게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패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네. 주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실망, 또 심지어 분노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식으로든 폭발을 할 것인데 그 폭발의 모멘텀을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100 중에서 최소 70 이상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있을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뽑아줬어요. 그때 이제 180석 뭐 비례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도 뺏기고 결과적으로 니네가 한 게 뭐냐.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 걸 다 봤으면서도 또다시
그래도 너네 내가 밀어주마라고 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밀어줄 것이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이냐? 그거는 또 조금 의문스럽다는 거죠. 제 그러니까 생각에.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네. 최선은 없다. 그래서 그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겠어요. 차선도 없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최악이 차선도 아니라 차악을 미는 거다라고 하는 이 예. 정치의 기본적인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치는 차악을 뽑는 거다. 없다. 최악만 아니면 된다.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역대급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 시절도 없던 걸 막 밀어붙이잖아요. 무서운 네. 줄 모르고 네, 진짜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비호감성이 1년 동안 극대화가 된 거예요. 네. 비호감성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예를 들면 노조 때리면 60, 70대가 더 미뤄져 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는 거지. 2, 3, 4, 50대, 50대까지는 공짜가 나거든요. 지지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령층이 더 반응해 갖고 지지율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2, 3%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박스권에 이제 딱 갇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충 흐름은 대충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정치 이제 보통 전통적 문법이 취임한 지 이제 뭐 1년 뭐 2년 그 초창기 때는 네. 국정안정론 그래갖고 여당 뽑아주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베이스가 낮다 보니까 국민들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다가 60% 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60%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둘 다 똑같이 욕하죠. 국민의힘 저거 뽑으면 윤석열이 뭐 이제 더 막 뭐 그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근데 민주당이 한 게 뭐 있어라고 할 때 누가 더 최악이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럴까요? 어쨌든 저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이거 같아요.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 사실 이제 뽑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후보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은 서로 다 범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총선에 결국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도 조금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뽑힐 때는 네. 소위 이제 비명과 친명을 갈라서 지지자들이 막 응원하고 와사와사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최강욱 의원이 막 출마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뽑혔단 말이에요. 네. 사실 지금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범명, 친명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 번 이 사람과 연을 맺고 이 사람을 내가 지지하게 되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정치 소비자들도 내가 한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그게 극우가 되는 네.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전제 조건이 이제 파이팅 있는 그렇죠. 원내대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힘 있는 사람. 그 힘이라는 것이 추진력. 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거리에 나가서 국회 바깥에 나가서 제대로 싸우겠다. 당대표가 싸운다 만다 이런 거 없이요. 자기가 먼저 원내대표로서 의원들 데리고 나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에 농성도 나가서 하면서, 네. 거리에 나가서 같이 싸울 건 싸우고 이야기할 거 이야기하고 국민들께 호소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저는 뭐 보니까 한 명은 있더라고요. 누구요? 김동완 의원 잘 싸우지 않겠습니까? 윤석열하고 원수지간처럼 지내는데 그분이 이제 바깥에서 싸울 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할 수 훌륭하세요. 있지만 아니요. 네. 지금 586 대표가 나온다. 범친명죄 그분 나가서 싸우겠어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자 거리의 투쟁이든 원내 투쟁이든 제대로 투쟁할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역할 분담도 이루어지고 또 왜 싸워야 되는지에서 국민들한테 좀 호소를 해가지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싸울 사람인지 안 싸울 사람인지 아무리 봐도 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야 민주당 믿고 가가지고 이거 되겠어? 야 이 사람들 이렇게밖에 안 돼?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니까 민주당 너희들 못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 너희들 도대체 못하냐 이 질문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이를테면 노란봉투법이나 간호사법이나 뭐 양곡관리법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민주당의 전략은 윤석열 씨가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해서 실제로 그게 민주당이 180석
170석이 있어도 통과 안 된다는 걸 직접 보여주면 180명이 넘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200명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나오면 정치적 전략이 없는 사람들인 거라고 보고 어쨌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진표 네. 국회의장을 당내 경선할 때 우상호, 조정식 이런 사람들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김진표가 뽑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지금 또 그때랑 지금이 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자체가 그러니까 여당 체질, 소위 말하면 굉장히 좀 보수화되어 있는 체질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좀 나이브하죠, 사실. 근데 이제 김두관 원내대표는 저는 100% 그러니까 적극 찬성이에요.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김두관 의원도 나온답니까? 홍익표 의원 나오려고 김두관 홍익표 의원도 이제 하마평에 올라 있더라고요. 합천 막 이 나오는 네, 거예요. 뭐 그러니까 김두관, 홍익표, 그다음에 전해철 그리고 아. 이제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 나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정도 선수가 3선 4선 정도는 되는데 김두관은 재선이죠. 재선이고 뭐 예, 그것도 이제 뭐 이준석 당대표 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 그럼 누가 그 중에서 제일 파이팅이 넘치는 거야? 김두관 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죠. 뭐 네. 조정식 의원 나가서 길거리 싸우겠습니까? 하긴 홍익표 의원이 조정식 의원도 똑같지 많이 않은데.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오선들이 약간 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안규백. 안규백 맞아요. 박광훈, 홍익표, 전해철, 김두관, 윤관석, 이원우, 김경엽 등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싸움을 할 분은 김경엽 의원도 싸움은 좀 하겠네. 김경엽 의원.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싸울 분들이 아니고요. 원래 원내대표는 보통 원내에 협상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선수가 좀 많은 사람, 어떨 때는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 자리. 이제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국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네. 때가 그럴 때가 아닌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장수죠, 장수. 지금 싸울 평상시 사람이 때는 싸울 조정하는 사람이 장수. 아까운데 파이터가 싸울 필요한 장수. 거죠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푸나님께서도 김두관 의원이 제일 파이팅 넘치다. 저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뭘 보여줘야 되냐면 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방학 숙제를 방학 내내 안 하다가 끝나기 한 2, 3일 전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80석 밀어줬더니 결국 이런 법들 통과시키더라. 이게 전략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이라서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시던데 여론조사 신경 쓰면서 그게 아니고 선거는 51%만 얻으면 어떤 조건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잘 싸웠으니까 유정의 미를 거뒀으니까 민주당 밀어주자고 다 투표장 나가면 선거 다 이겨요. 총선 투표율 60%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경우는 50%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잘했다고 민주당 한 번 더 밀어주자고 나가면 심하면 200석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권 완전 전승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윤석열 잘한다 잘못한다가 부울경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못한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차피 이번 선거 졌다. 윤석열 못한다. 네. 그러면 수도권 이번처럼 그러니까 상당수를 많이 먹고 부울경 훨씬 약진해버리면 200석 나옵니다. 근데 요것이 윤석열이 앞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야당 완전 무시했죠. 네. 아직도 이재명 대표 전혀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0석을 넘었을 경우엔 네. 윤석열한테 어마어마하게 부결이 윤석열한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동하는 거랑 치명타가 똑같은 거예요. 되시겠군요. 예, 예.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윤석열을 예를 들면 탄핵한다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뭐 물론 김진표 의장이 뭐 비례석 한 50석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쨌건 200석 정도가 만들어지면 그냥 그건 뭔 소리냐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언론이 만들어줘요. 네. 요거는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차피 수도권에서는 1, 2%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민주당이 정말 임팩트 있는 법안 한두 개만 통과시키고 윤석열 씨가 다행히 거부권 행사해주면 저는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 원판을 좀 다시 저는 이제 원내대표 그 경선과 관련해서 네. 원판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과격하게 드리고 싶은 게요.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던 저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분들이 왜 원내대표 나오겠습니까?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공천하고 관련 다 있는 것 같은데 386 공천, 친명 공천, 그렇죠. 이낙연계 공천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음 공천에 내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야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맞짱을 뜨고
야,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 같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저도 동감해요. 그러면 음. 지금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물론 국회의원들이 다 표를 찍는 거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원내대표에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며칠 전에, 한시간다 설명하고 네, 했던 거.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며칠 네. 전에. 야, 저렇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당 중진이라는 자들은 지금까지 뭘 했냐고. 거리에 나와서 김용민 의원,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이런 한 서너 분 빼고 저런 이야기를 당의 법률가 율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호소를 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영장 안에 들여다보고 이거 억울하고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여론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 사람들이 먼저 주도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네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원내대표도 원판 새로 짜듯이 제대로 된 파이트가 나오도록 좀 당원들이 압박을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일째를 맞이해서 저희가 좀 특집으로 또 이야기를 꾸며보고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이 총선까지 한번 우리가 예견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또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4월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몇몇 누구누구 지금 또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분이 사실은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3일째 특집으로 꾸려진 우리 노영의 디너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방송 끝나고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또 내일 또 위에서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